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내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또 여기에 이제 미국의 경기, 그러니까 고용 둔화를 플러스로 한 여러 가지 이 경기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M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역시나 좋지 않았고요. 또 무역 적자도 전년 대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 발표됐었던 이 ISM 서비스업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관세 영향에 더불어서 또 고용 쪽에서도 세부 항목이 삐그덕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밤사이 3대 지수 흐름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지표 부진, 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중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 때문에 3대 지수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 바로 3대 지수 밤사이에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프 통해서 편하게 한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출발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 보자면요.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나 싶었더니 이 개장 전부터 발표가 됐었던 서비스업 지수가 상당히 좀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 다시 한번 음전하는 모습이 나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완전히 지수가 이 음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장 중반에 살짝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제재에 대비해서 우크라이나와의 항공 관련된 그런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약간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3대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다우 지수는 0.1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65%, 그리고 S&P 500이 0.49%가량 내리게 되면서 이 성장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50이 기준선인데 이 50을 가까스로 넘어서기는 했습니다만 이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 돋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나스닥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제약과 또 반도체 관련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는 추가가 되는 그런 이슈긴 하지만 익숙한 이슈긴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의약품 관세를 최대 2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이 200%대였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이 허들이 높아졌다는 점이 시장의 경계감 더해줬고요. 이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항공 휴전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의 되돌림은 발생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4시간 이내에 인도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러시아가 선제적인 이런 예방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각종 생산기지,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도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다시 한번 시장의 투심을 위축시킨 것도 무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 과연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 또 초록불이 상승불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또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 부과 우려까지 겹치게 되면서 역시나 좀 성장주와 단기 과열 종목 그리고 M7이 대체적으로 하락불, 빨간불 켜고 있고요. 반대로 가치주와 또 배당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M7 중에서는 아마존이 조금 독특한 흐름 보였는데요. 밤사이에 1%대 좀 독보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교통부가 드론 비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아마존의 드론 배송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마존은 독주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1.47% 상승 흐름이 꺾였습니다. 단기적으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밤사이에 하락했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관세 부과를 반도체 쪽에
돌아서게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1%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이 밤사이에 미국 법무부가요, 엔비디아의 AI 칩을 중국에 불법 수출한 2명의 중국인을 입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이 대중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다시 한번 작용이 됐고요. 이외에 메타도 역시나 1.6% 굉장히 좀 강한 하락 나왔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최근 사기 판매가 급증하게 되면서 신뢰도가 하락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고요. 이외에 그나마 좀 초록불을 켰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이 보험주들 관련해서 약간의 초록불을 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4% 강세 보였는데요. 이 보험사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메디케어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 완화될 수 있다는 울프 리서치의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유일한 호재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팔란티어가 굉장히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7% 이상 약 8%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 정거래일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어제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 또 앞으로 골든돔 프로젝트와 같이 정부의 대형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다시 한번 팔란티어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외에 여기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요. 원자력 섹터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까지 매달 100kW급의 소형 핵발전기를 설치하겠다라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밤사이에 뉴스케일 파워 4%, 오클론은 10% 급등했고요. 또 양자 컴퓨팅도 상당히 흐름 좋았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이 미 상무부 산하의 기술연구소로부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섹터 전반에 온기 불어넣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또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장중에 비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옵니다. 가장 먼저 이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AMD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약 4%대 하락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발표 직후에는 거의 5% 가까운 급락 나오기도 했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AMD 우선 기본적으로 2분기 매출은 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또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32% 증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 EPS 조정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부터 발생이 되는데 이게 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 30%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영업 손실이 1억 3,400만 달러, 2025년 2분기에 마이너스를 이만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흑자에서 적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이어서 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8억 달러 가까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동일하게 중국으로의 이 반도체 수출이 통제되면서 이런 재고 비용들이 발생하게 된 건데 이 때문에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불안감도 동일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AMD 방금 나온 그런 실적 발표 살펴봤고요. 이어서 S&P 500 이외에도 나스닥과 다우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시장 움직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손 엔터프라이즈, 원래는 뭐 이 테이저건이나 바디캠 같은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공공기술 안전기업인데 2분기 호실적, 그리고 더해서 3분기에 또 호실적, 또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슈로 이 가이던스 상향 이슈로 올라섰고요. 또 팔란티어 방금 말씀드린 이유 동일하게 7%대 상승 나왔습니다. 또 인텔이요 신기하게 3.54%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신기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악재가 밤사이에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관세 부과가 결국에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 특히나 인텔과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인텔 강한 흐름 보였고요.
하락한 종목들 보자면 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실망스러운 연간 가이던스를 발표한 기업들이 주로 급락세 보였습니다. 가트너와 또 헬리셰인, 또 이튼이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어서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20% 가까운 급락 나왔습니다. 신약에 대한 임상 이상이 실패했고요.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중단하겠다,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약 6% 하락했는데요.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엔비디아 쪽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좋았는데요. 상승했던 이유 바로 이 엔비디아 쪽 AI 칩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미국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서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일단 이 계속해서 엔비디아 이 AI 칩에 대한 보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칩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달 것이다라고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고, 또한 이 대중국 수출 재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이 중국 쪽으로 H100 칩이 밀반입된 사실이 나타나면서 중국인 2명도 이에 대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이와 관련된 소식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종가는 1%가량의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악재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유럽 쪽 영국과 독일의 판매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더불어서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럽에서의 부진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테슬라의 이 7월 판매량이 거의 50%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주주들이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로보택시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시면 일단 이 로보택시의 위험을 은폐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사기를 쳤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악재로 0.17%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7 가운데서 오늘 아마존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단 그간에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과 관련해서 미국의 교통국에서는 드론이 기업들이 사용할 때 가시거리 밖에서 사용할 때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라고 나타났고요. 이에 대해서 이 미국의 기업들, 특히나 이 배달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0.99%, 1% 가까이 오름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가 1%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간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1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왓츠앱에 관련해서 이 사기를 단속할 것이다라는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크게 급등을 했는데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 지금 최근에 이 시총 20위에 진입을 한 이후로 흐름이 계속 좋습니다. 분석이나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이제 간밤에는 웨드부시에서 2025년도 최선호 기술주 탑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 역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를 했고, 목표가도 $160 유지하는 리포트가 제시됐습니다. 간밤에 7%가량의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슈 있는 종목 보시면요. 나사가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오클로 10%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나면서 장중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고요. 퀀텀 컴퓨팅 보시면은 첫 번째 미국의 정부 쪽 직접적인 수주가 있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연구소의 방막 리튬 나이오베이트 기반으로 해서 광 집적 회로와 관련된 직접 수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8%가량 급등이고요. 코인베이스 보시면은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종목인데 6% 가까이 밀렸습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매크로 지표 움직임은 어땠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올라가는데 희한하게 국제유가는 떨어지는 모습 보입니다. 1.73% 내리면서 65선이 현재 위태위태한 WTI인데요. 러시아가 항공 휴전을 검토하게 되면서 이 원유 공급 위험이 완화가 다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밤 사이에는 조금 완화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거기 오펙 플러스의 9월 증산 이슈 역시 여전히 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 원달러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1,386.95원 선박 지나가고 있고요. 약달러 기조가 보였습니다만 이 엔화가 달러에 비해서 더욱더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달러의 약세폭은 상당히 조금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0.84%, 여전히 이 위험 자산을 좀 피하려는 심리가 시장에 팽배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11만 4천 달러 선이 무너졌고요. 반대로 금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3,43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하고 있는 금 가격,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9월 25bp 인하 확률은 91%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어서 2년물 국채금리, 이 단기채와 또 10년물 국채금리, 장기채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시장의 흐름과 같이 같다기보다는 밤 사이에는 워낙 이 10년물이 특히나 많이 빠지다 보니까 기준선이 되는 4.2%를 이렇게 어제 무너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시장을 장 초반부터 불안하게 만들었던 경제 지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업 업황이 밤사이 매크로 중에선 가장 좀 중요하게 입에 오르내렸는데요. 7월 ISM 서비스업 PMI와 또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우선 ISM의 경우에는 미국 내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를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내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다국적 기업들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기 선행 지표로서는 이 위에 있는 ISM 서비스업 PMI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ISM 서비스업 PMI가 50.1이 나왔습니다. 기준선이 50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확장력이 소멸된 수준, 거의 멈춤 수준으로 성장세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플레이션과 또 고용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점이 이 월가의 가장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특히나 이 서비스업은요, 미국 경기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밤사이에 급격하게 이 솟아올랐다는 점 바로 이 지표에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S&P 글로벌의 경우에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만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투입 비용과 또 판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던 결과였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미국 내 대기업, 그러니까 ISM 관련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국내 경기와 글로벌까지 합친 기업들의 이 체감 경기가 약간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엇갈렸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사이 매크로 살펴봤습니다. 네,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간밤 미증시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지표도 좋지가 않았고 또 여기에 무역 적자도 2023년 9월 이후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부진해 보이는데 간밤에 주목해야 되는 이슈들 좀 점검을 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는 정치, 경제 지표 그리고 순환매 흐름 등 여러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혼재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이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재부각입니다. EU, 일본, 인도 등 주요 무역국을 겨냥해서 제약과 반도체 업종의 최대 250%에 달하는 이 고율 관세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역 갈등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강조하며 공급망 리쇼어링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여기에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50.1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며 발표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본격 부각됐습니다. 이 고용과 신규 주문 생산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형 기술주의 주종 속에 중소형주가 반등하면서 순환매 양상이 또렷해졌고 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또한 커지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시장에선 구리 재고 증가, 농산물 공급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가격 조정세도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내수 수혜주, 리쇼어링 테마 관련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순환매 흐름에 올랐던 중소형 가치주, 특히 러셀 2000 ETF를 활용한 전략적 접근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에 따라서 환율 민감 업종, 소재 수출주가 되겠죠.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보수적 접근하고 북미 공급망 중심 기업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해 보이기 때문에 내수나 방어주 중심으로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이 섹터별로도 각각 다른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지금 전략을 구성하고 계실까요? 네, 섹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는 이 테슬라가 스톡옵션 승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판매 부진과 오토파일럿 벌금 이슈로 제한된 흐름을 보였고 리비안 루시드는 실적 전망 하향의 시간이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 포드는 관세 우려에도 안정적인 공급망이 부각되며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언급이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이 TSMC와 ARM, 엔비디아는 하락한 반면에 인텔과 마이크론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클라우드 섹터에서는 팔란티어가 매출 10억 달러 돌파와 정부 민감 부문 동시 성장으로 급등했고 오라클 역시 인프라 확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스냅은 실적 부진 여파로 시간에 급락하는 등 실적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뚜렷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섹터는 정부 계약 수주와 아마존의 매수 소식이 힘입어 급등했고 드론 및 비행 택시 관련주는 기대감은 유지됐지만 수급 악화로 조정받았습니다. 또한 이 원자력 섹터에서는 소형 원자로 SMR 관련주들이 트럼프의 언급과 양호한 실적에 강세를 보였고 전력망 관련주는 실적 가이던스 하향으로 본주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는 ETF 자금 유입 둔화와 금리 부담으로 하락했고 제약 바이오주는 화이자의 이익 방향으로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였지만 임상 실패 등으로 급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는 단기적으로 관세 이슈와 중국 수요 둔화를 반영해야 하지만 테슬라 포드 중심의 5단계 비중을 유지하고 리튬 소재주는 가격 반드시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인텔, 마이크론 등은 수혜가 예상되며 엔비디아, TSMC 등 고평가 종목은 변동성 관리와 함께 분산 투자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술주 중에서도 정부 수주 모멘텀이 확인된 일부 종목에만 제한적 비중을 편입하고 이슈 중심의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상향 종목 중심의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하며 임상 실패 등 이벤트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헬스케어주는 정책 수혜 기대감 등으로 중기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수주 소재가 있는 이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팔란티어, 오클로 그리고 양자 컴퓨터 중 좋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비트코인 쪽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는 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대응 전략 안내해 주시죠.
네, 전일 미국 시장을 감안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제도가 언급과 이 ISM 서비스업 지표 부진으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관세 이슈는 반도체와 제약 업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미국 내 생산 중심 기업에는 오히려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급망 리쇼링과 내수 중심 성장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ISM 부진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만큼 이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는 전일 반등에 성공했고 정책 유연성과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 회복세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측면에서는 이 양도세 기준 강화안 관련 혼선이 있었지만 여당 내 수정 요인과 가시화되며 급락을 제한했고 오히려 정책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약주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나섰고 기관도 금융, 음식료, 전기전자 등 방어적 업종의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주, 중소형주는 낙폭과대 종목 중 실적 기반 종목의 선별적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요. 기관 외국인 수급주는 전기전자, 금융업종 내 저평가 우량주 중심의 순환매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 기대주인 방산, 인프라, 바이오 관련주는 단기 이벤트 플레이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금리 수혜 섹터는 금리 인하 기대가 확산되며 리츠, 고배당, 바이오 기술주 전반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지수되는 구간이 있지만은 이 정책 유연성과 금리 전환 기대가 시장 지수 하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별적 접근과 섹터 분산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중소형주 그리고 낙폭과대주 위주로 눈여겨봐야 한다. 또 단기 모멘텀에 반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곽영은 주식투자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시장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머스노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노5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반도체와 의약품 쪽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예고를 밝혔는데요. 자, 지금 관세율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150%를 일단 소폭으로 부과한 다음에 1년이나 1년 반 안에 2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일주일쯤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4주 정도에 이같이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는 별도의 카테고리다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 EU 등과 무역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EU의 경우 반도체와 의약품 모두 15% 관세에 동의했고 한국과도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 합의에서 약속받은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러면 그때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엔 다시 관세율을 높이겠다는 의미인데요. EU는 앞서 15%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6천억 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에 나서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이렇게 영향이 큽니다. 미국의 경기 부진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 지금 부진했고요. 6월의 무역 적자도 7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현재 미국 경기가 상당히 둔화가 됐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서비스업 업황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업 업황 둔화는 미국의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인데요. 미 공급관리협회는 현지 시간 5일 7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전월 50.8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0.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1.1도 밑돌았습니다. 고용 사정이 뚜렷하게 악화한 가운데 관세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게 반영이 됐고요. 7월의 고용 지수는 46.4로 전월 대비 0.8포인트 하락해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여건 위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SM 조사위 위원회의 스티브 밀러 의장은 고용지수의 지속적인 수축과 가격지수의 빠른 확장은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문 대상 패널이 말한 가장 공통적인 주제는 여전히 관세의 영향이었고 가격이 상승했다는 상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관세 부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비재 수입이 급격히 줄어 6월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16% 감소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미 상무부는 6월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무역 적자가 16% 감소한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품의 무역 적자는 10.8% 줄어 2023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5월에 2,780억 달러에서 2,773억 달러로 감소했고 수입은 5월에 3,503억 달러에서 3,375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이 이제 엔비디아 칩의 보안과 관련한 우려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이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칩 수출 위반을 한 중국인 2명을 기소를 했고요. 더불어서 AI 칩에 미국의 위치 추적을 장치를 추가적으로 부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소식 보시면은요, 미국이 자국산 인공지능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AI 칩의 위치 추적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국 법무 당국은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위반한 수천만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에 불법 반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체포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AI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고강도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클 클레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실장은 AI 칩의 물리적 혹은 소프트웨어적 위치 추적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AI 행동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미국 반도체가 중국 등 통제 대상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이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유입되는 우회 수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기술이 자국 기업들의 최첨단 기술을 빼내는 백도어 같은 역할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고요. 다만 엔비디아 측은 자사칩에는 백도어 같은 추적 장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크레치오스 국장 역시 칩 밀수를 막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엔비디아나 AMD와 위치 추적 기술 도입에 대해서 직접 논의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당국이 대중국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위반해 수천만 달러 상당의 AI 칩을 중국에 불법 반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자 2명을 체포했는데요. 문제가 된 칩은 바로 H100 등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 대상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 당국은 피해자들이 해당 칩을 불법으로 중국에 반출해 수출 통제 개혁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팔란티어 소식 보겠습니다. 이 시가총액 20위 기업 안에 들어왔고 여기에다가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입니다. 바로 팔란티어. 실적이 고공행진하고 있고 AI가 주요 성장 동력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꾸준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팔란티어 전날 이 장 마감 후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 발표된 실적의 영향이고요. 팔란티어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 41억 4천만 달러 그리고 41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매출도 68% 급증하면서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조정 주당 순위 EPS 0.16달러로 이 또한 월가 예상치 0.14달러를 웃돌았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분기에 미국 국방부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면서 미국 우주군과 육군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육군과 기존의 15개 주요 계약과 60개의 관련 계약을 하나로 통합해서 10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단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정부의 비용 절감을 위해 설계돼서 회사 수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연방정부 계약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의 핵심 계약업체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미국 외에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우방국과 협력하고 방위기술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도 확대를 해왔는데요. 팔란티어 주가는 지난 1년간 100% 넘게 급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티의 이 타일러 레드케 애널리스트는 뛰어난 이 2분기 실적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매출, 가속화된 계약 체결과 대폭 상향된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가 두드러졌다라고 말하면서 분기 실적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번 실적과 또 수주 잔고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드브리즈의 조던버거 애널리스트도 미국 내 상업부문 실적 호조가 팔란티어 AI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소음 많고 과열된 AI 시장 속에서도 독보적인 AI 수익화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실적은 이를 다시 입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지금 악재들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유럽에서 7월에 이 판매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위험을 은폐했다라면서 테슬라 주주들이 현재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슈 보시겠습니다. 영국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영국 내 테슬라 신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0% 가까이 감소한 987대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연방자동차청에 따르면 독일 내 테슬라 판매량은 1,110대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고요. 또 올해 1월부터 7월 누적 판매량도 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8% 급감했습니다. 올해 초 일론 머스크 CEO가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유럽 내 소비자들이 크게 반발을 했고 이는 판매 감소로 이어졌는데요.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테슬라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유럽 자동차 제조 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의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은 6월까지 6개월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또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속에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의 출하량도 다시금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들어 테슬라 상하이 공장 출하량은 7개월 중 6개월간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일부 주주들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를 상대로 로보택시 사업 관련 증권 사기를 주장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했는데요.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이 주주들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지난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와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은폐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효과와 전망을 반복적으로 과대평가해 주가를 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로보택시 출시 전 2년여간 2023년 4월 19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기간에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측은 이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지인스보단 지인스가 찐이야. 자, 그 진스랑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 트럼프가 그 주식 좋다고 올렸는데 바로 반락했거든요. 자, 일단 주식시장이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하면서 다우 585.06, S&P 500 91.93, 나스닥 403.45포인트 그 전날이었죠. 그 하락갭을 완벽하게 메웠던 그날, 그렇죠? 고용지표의 불안감 때문에 하락갭이 발생됐다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반등했었잖아요. 그날 이제 그 트럼프가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제가 말한 대로 맞잖아요. 지금 이 트럼프의 속내를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가장 자기가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거는 파월이잖아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트럼프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나쁜 고용 지표가 통계청이 조작을 했던 진짜 나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나쁘면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니까 그럼 주식시장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주식시장이 자기가 있을 때 최고치를 기록하여서 나중에 역사의 책에 기록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임기 때 주식시장이 항상 역사상 최고치였다. 그러면서 자기 업적 남기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때 주가도 최고치여야 되고 자기가 노벨상도 받아야 되고 건국 250주년에 UFC를 최초로 백악관에서 열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기록하기 위해서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부채를 무슨 뭐 떨어뜨리고 이거는 바이든한테 물려받은 그 부채 비율 GDP 대비 6.5% 줄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사실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단시간 내에 주가 부양의 효과를 나타내서 자기 임기 끝날 때는 주가가 더더욱 사상 최고치를 가서 지금 뭐 사실 왜냐면 그렇잖아요. 항상 주식 시장이 좋으면 미국은 퇴직연금 계좌 401k 계좌 뭐 계좌를 까보세요 이러잖아요. 왜냐면 주식 자산을 워낙에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 주식 시장만 오르면 불만이 없습니다. 주식 시장만 오르면 지지도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모든 게 혈안이 되어 있죠. 거기에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게 계속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는 행동들이 이해가 돼요. 모든 트럼프의 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 행보가 갈팡질팡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최고치로 이끌어가지고 미국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서 지지율을 최고치로 끌어올려가지고 내가 굉장히 평판 좋은 이 그 대통령으로서 그 환호를 받으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만 좋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시장 얘기만 하는 것이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주식시장을 본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으면 바로 또 올리고.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이제 트럼프의 입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전달하죠. 주식시장의 최고치를 기록하면 어제 주식시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좋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사실은. 경제가 좋다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이 좋은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이 좋다고 하면 사실 게임이 다 끝나요. 어떤 토를 달지 못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좋다는 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좋다. 근데 왜 자꾸 무슨 뭐 어디서 신용평가기관에서 뭐를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무슨 달러 가치가 흔들리고 그냥 우리 주식시장 최고치입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사실. 자, 그 이제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다시 이제 기록을 하려고 이제 급반등한 날 이제 또 공화당원인 시드니 스위니가 나오죠. 자, 이게 그 트럼프가 자신을 지지하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한테는 정말 되게 호혜롭게 대해주고요. 안 그러면 그냥 가차없게. 왜냐하면 테일러 스위프트를 보세요.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랑 시드니 스위니 이게 지금 약간 미국의 젠지 세대들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가수들이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기를 지지한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았다가 자기를 지지 안 하고 해리스 지지 선언을 하자 완벽하게 돌아섰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까지 날리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시드니 스윈이라는 인물이 떠오르자 얼른 일로 탔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공화당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제 끔찍하게 싫어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핫티스트 광고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아메리칸 이글이 또 젊음의 또 상징인 브랜드 아닙니까? 이 청바지, 이 광고를 굉장히 트럼프가 샤라웃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규어는 왜 나오느냐? 이 영국의 브랜드잖아요. 분명히 영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한 뿌리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첫 번째 협상을 하면서 이 협상의 상호 관세 협상에 물꼬를 텄었고 롤스로이스와 어떤 그 지금 G 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 관계 이것도 확인이 됐고 근데 왜 갑자기 트럼프가 또 영국의 자동차 업체를 비난할까?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광고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계속 백악관에 초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초반에 어떤 초대가 있었죠? 자주 초대를 하지만 초반에 초대했을 때 그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 중에 실명 위기에 처한 배구 선수를 초청을 했어요. 왜 실명 위기에 처했냐면은 그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남성의 호르몬을 완전 잠재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해갖고 여자 배구 리그에 가가지고 강 스파이크를 때려가지고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해요. 맨날 기도하면서 회의 시작하는 거 아시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성별을 인간이 만약에 그걸 거역하려고 하는 그 욕구 그런 거 진짜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 성의 다양성 이런 거 절대 인정 안 하고요. 성별은 남성과 여성 딱 두 개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규어가 어떤 그런 다양성에 대한 포용 이런 광고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디즈니에서도 월트 디즈니의 실적이 떨어진 거에서도 원인을 거기서 찾으시는 분도 많잖아요. 뭐 지금 정치적 다양성이나 뭐 그런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성다양성 강조하기 위해서 갑자기 인어공주를 막 흑인을 내세우고 이러니까 디즈니의 오랜 팬들은 실망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예쁘고 그냥 착하고 뭐 예쁘고 하얗고 이런 백설공주, 인어공주 보고 싶었는데 왜 갑자기 다시 흑인 뭐 아시아인들을 왜 주인공으로 굳이 거기서 영화에서까지 그렇게 드러내야 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트럼프랑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드니
시드니 스위니의 아메리칸 이글 청바지 광고는 굉장히 환호를 하고 제규어 광고는 굉장히 싫다고 하면서 제규어 CEO가 불명예스럽게 사임하고 혼란에 빠져서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고가 바로 이 광고입니다. 여기 보면은 진스라고 하고 쫙쫙쫙 그어져 있고 진스라고 고쳐놨죠. 이 트럼프도 그때 일본이랑 협상하면서 숫자 고쳤었잖아요. 숫자 찍 그어가지고 6천억 달러, 5,500억 달러로 고쳐서 원래 3,500억 달러였는데 2천억 달러 높여가지고 돈을 끌어왔죠. 약간 비슷한데 이 진스랑 이 진스가 있습니다. 이게 청바지는 사실 이 제이 진스죠. 근데 이 진스는 말이죠. 이 어떤 그 아까 말한 하나님이 주어진 무슨 유전적인 바꿀 수 없는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배구 선수가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여자 리그에서 뛴다고 한들 그 선수가 남자로 태어난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듯이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광고라 트럼프는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드니 스위니가 하필이 아니고 마침 공화당원이고 공화당원인 시드니 스위스가 아메리칸 이글 광고 모델인데 또 그 광고의 그 취지가 이 진스를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게 그었지만 대놓고 보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순수 혈통, 이런 하나의 성,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뭐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야 무슨 청바지 광고에까지 이렇게 무슨 백인 우월주의 같은 아니면은 무슨 성소수자를 완전 깔아 뭉개는 이런 걸 굳이 여기다가 유전자적인 이 측면을 넣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트럼프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얘기를 한 날 아메리칸 이글 주가가 급반등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또 반락을 했죠. 왜냐하면 이 장기적인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월봉인데 일단 아메리칸 이글은 트럼프가 지금 좋은 말을 한다고 단번에 오르기가 힘듭니다. 지금 주가의 수준이 보면 2020년 코로나 때가 여기거든요. 지금 주가가 코로나 때 수준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시기도 아닌데 지금 주가가 이 정도에 처해 있다는 거는 코로나만큼의 위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그 사업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올라가다가 결국 10개월 선에 맞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칭찬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급반등 해가지고 이 이동평균선을 마구 뚫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가 입김이 세고 이러더라도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트럼프 혼자도 움직일 수 없고 워렌 버핏 혼자도 움직일 수 없고 캐시우도 누구 앨런 머스크가 와도 한 명이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이고요. 그래서 해프닝식으로 올랐지만 결국에 대세 흐름에 따라서 떨어졌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베스 해맥 보우먼 이사의 매파 수장 자리 이제 내 자리요. 자, 저는 이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이런 용자가 있구나. 자, 그 FOMC의 어떤 구성원 설명드렸죠. 12명의 투표권자를 가진 사람이 있고 총 참여하는 인원은 19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7인의 이사회가 있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1명 합쳐갖고 8명이 영구 투표권자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4명씩 들어가서 12명이고 나머지는 대기하고 있다고. 대신에 인원은 다 회의는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이 베스 해맥이라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 존재를 우린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투표권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투표권이 처음 생겼을 때 혼자 매파적인 이 반대표를 던져서 그때 보우먼 이사도 안 던졌어요. 보우먼 이사는 2024년도 6월 달인가 혼자 반대표 던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해맥 이분이 혼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우먼 이사랑 해맥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같이 매파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우먼 이사도 돌아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런 시점이란 거는 지금 무슨 시점이죠? 쿠걸러 이사가 자진 사퇴를 하고 갑자기 나가버렸잖아요, 혼자. 느닷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로 돌아가 버렸고 그다음에 보우먼 이사랑 크리스토퍼 윌러 이 지금 이사는 예전에 매파였는데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이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이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베스 해맥이 말이죠. 지금 이런 인터뷰를 강력히 한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후폭풍이 두려운데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데이터를 살펴보면 개별 보고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왜냐면 지금 노동 보고서 때문에 말이 많은 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조작됐다고 하고
어쨌든 조작됐는지 진짜 나빴는지 모르겠지만 지표 자체가 나쁘게 나왔잖아요. 실업률이 높게 나오고 비농업 취업자 수는 너무 낮게 나왔어요. 예상치 하회가. 근데 베스엠액이 일단 개별 보고서를 중요하진 않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개별 보고서마다는 흐름을 본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노동시장은 여전히 균형이 잘 잡혀 건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매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실망스러운 징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앵커가 진행자가 크리스토퍼 윌러 지사가 반대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이분이죠. 이분이 지금 연방준비은행 차기 총재로도 거론되고 있잖아요.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시점에 빨리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크리스토퍼 윌러는 지금 뭐예요? 완벽하게 비둘기파로 변신했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빨리 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해맥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파월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임무 중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연준의 이중 책무는 뭡니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죠. 근데 최대 고용은 거의 최대 고용 상태라고 했는데 일단 노동보고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최대 고용 상태에 거의 이르렀다고 파월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스엠액도 이 노동보고서는 개별적인 거 하나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이 나머지 이중 책무 중에 한 임무 나머지 임무인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완전히 지금 트럼프의 입장과 반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국민들이 다진 소고기를 돈 주고 못 사서 핫도그 사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세 이 부분, 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발작 버튼이죠, 지금 이거. 관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연결해서 얘기하면은 트럼프 완전 발작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절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사람은 예측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게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워렌 버핏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빨 요정 얘기를 하면서 그 비유를 했잖아요. 누군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 요정이 진짜로 존재하진 않고 아빠 엄마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빠 엄마가 이빨 요정 대신 뭐 달러를 주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분도 그 얘기입니다. 매달 300억 달러의 관세 수입 이거 누군가에서 지불되고 있다. 누가 지불하는 것인가? 수입업체다. 이거 예전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그 브리핑 할 때도 누가 질문한 적이 있었죠. 수입업자가 이 피해를 볼 거라는 거. 자, 수입업체와 소비자가 하고 있다. 그래서 수입업체가 부담을 크게 가진 이상 이거를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마지막에. 파월 의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 지금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하별 단어가 다 등장했잖아요. 다시 되짚지진 않겠습니다. 나쁜 단어들이니까. 그런데 베스햄액은 파월 의장에게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파월 의장은 미국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노력 한 번 안 하고 저렇게 쉬운 직업이 없다고 하면서 펜대 하나 굴리면 몇천억 달러를 아낄 수 있는데 느림보 거북이 짓 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는 각자 열린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 임명을 하면 그때는 이제 투표를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골고루 살펴볼 것이고 최대 고용과 안정적인 가격이라는 이중 임무를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겠고요. 결정적인 또 얘기를 하죠. 연방준비제도의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갖춘 팀은 그렇지 않은 팀보다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는 그 신뢰도를 흔들고 있고요. 자, 이게 마지막 정리인데 맨 마지막 여기 자리에 원래 누가 있었냐면요. 미셸 보우만이 이 자리에 있었어요. 초록색으로 될수록 맵하거든요. 미셸 보우만은 분홍색 됐습니다. 원래 여기 맨 마지막 자리에 보우만이 있었거든요. 지금 베스햄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 측면에서 물질이 약화되지 않는 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2025년도 7월 14일 날 저번 달에 바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사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분들. 자, 트럼프는 완전 비둘기를 손에 놓고 째려보고 있고요. 베스햄액이 매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아예 머리가 비둘기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호먼 이사도 지금 바뀌고 있죠. 손에는 비둘기 탈을 쓴 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매파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성향으로 지금 변해서 비둘기로 완전 변신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의 입맛에 맞게 저렇게 타임만 쓴 건지는 저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둘기의 탈을 쓰고 살아갈 건지, 매의 숨결을 지키고 살아갈 건지, 어느 것인가. 밤사이 AMD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후에 이 CEO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차근차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MD 실적 체크 포인트 하락한 이유는 상당히 명확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를 좀 보자면요. 우선 2분기 보통 우리가 실적이라고 하면 매출과 EPS, 주당 순이익 두 가지로 나뉘죠.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요. 2분기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전년비 대비해서는 약 30%가량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어서 조정 총 마진율, gross margin 굉장히 중요하죠. 이 gross margin 역시 전년비 대비해서 10%포인트 하락하게 되면서 상당히 실적 쪽에서 2분기부터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데이터 센터 상당히 그간 이 빅테크들, 특히나 엔비디아를 끌어올려줬던 이슈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 관련 AI 칩도 마찬가지로 이 매출이 감소하는 흐름이 벌써부터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AMD니까 그간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엔비디아에게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상당히 좀 그런 우려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중론입니다. 보시자면요. 엔비디아와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비교하는 그런 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 그리고 올해 바로 직전 분기까지 총 5개년간의 매출인데 오렌지 색깔이 엔비디아고요. 이 파란 색깔 굉장히 작게 보이고 있죠. 이 파란 색깔이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AMD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3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비 대비해서 14% 오른 건데 엔비디아의 성장에 비해서는 데이터 센터 매출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최근 39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AMD의 10배 이상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AMD에 대한 실망감들이 현재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AMD에서 전년 동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영업이익이었지만요. 저번 분기에 영업 손실로 흑자에서 적자 전환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 1억 3,400만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리사수가 상당히 좀 합당한 대답을 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먼저
리사수가 첫 번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2분기에는 서버와 PC 프로세서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현재 더 주목하고 있는 점은 이런 서버나 PC 프로세서보다는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 쪽이죠. 이 때문에 현재 AMD 추가적인 반등 흐름 보여주지 못하고요. 여전히 약 시간의 거래에서 4%대의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중요한 게 이번에 2분기 데이터 센터에 관련한 AI 칩이 상당히 매출이 감소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두 가지로 다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중국 수출 제한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 대중국 수출 제한 3주 전에 미국의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 칩 더해서 AMD의 MI308 칩의 대중 수출을 위한 라이선스 심사를 재개한다. 이런 정보가 전해지면서 반도체 크게 올랐었죠.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번 분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MI350 시리즈의 전환이 좀 약간 매출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AMD의 AI GPU 제품군은 MI300 시리즈가 주력 제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제품이 끼게 되면서 고객들이 다가올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면서 현재 판매 중인 기존 모델에 대한 구매를 좀 줄이고 있다. 더 이상 새로 사지 않고 있다라고 거기에다가 대해서 정당성을 약간 부여를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기존 모델에 대한 주문이 감소됐다 뭐 이런 논리인데 상당히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다음 장에서는요. 이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방금 전에 굉장히 이런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개인 SNS에 남겼습니다. 종전에 약 30분 전에 나온 속보인데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본인의 이 SNS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이 전력망에 1.3기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발전을 더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297메가와트 규모의 석탄 발전소 폐쇄를 연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화석 연료로의 회귀를 정확하게 강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역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 전력의 폭주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원자로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미국의 최소 3기의 차세대, 그러니까 4세대죠. 이 차세대 원자로가 가동될 예정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상당히 원자력 그리고 전력주들 관련한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전력주들, 특히나 원자력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MD와 추가적인 브레이킹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비가 아침에 좀 살짝 내렸네요. 습도가 높습니다. 자, 8월 6일 수요일 이들의 신문 어떤 내용들 하는지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탑 기사로는 대미 실효 관세율 3위에서 15위로 추락했다라는 기사 담겨 있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죠. 실효 관세율은요, 우리가 어느 나라랑 이제 무역을 할 때, 교역을 할 때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얘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2012년도에 한미 FTA가 타결되고 난 이후에 사실 미국에 대한 대미 실효 관세율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0.2%, 뭐 0.6%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0.2에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15%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효 관세율이 이번에 8월 1일 이후부터는 표에서 보신 것처럼 17.1%까지 아주 초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원래 3위권이었던 게 15위권까지 떨어졌다,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실효 관세율이 의미가 있으려면 경쟁국들이랑 실효 관세율의 이제 차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FTA를 통해서 지난 2012년도부터인가 얼마입니까? 한 3, 4년 동안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관세율을 부담을 해왔던 데 반해서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 1.4% 정도였던 거죠. 1%대 초반이었던 게 지금 얘네들은 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아진 상황이 좀 된 거죠. 일본도 17.6%. 일본은 그나마 우리보다 조금 높긴 한데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2.5% 정도. 이제 그게 이번에 협상 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된 차이가 좀 있는 거고. 나머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뭐 우리보다 실효 관세율이 좀 낮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쪽과 유럽에 있는 주요 국들과의 경쟁이 있는 그런 분야일 경우에는 우리가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별로 경쟁이 될 만한 데가 없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프랑스랑 보죠. 프랑스랑 우리랑 실효 관세율 3.1%포인트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랑 우리랑 붙을 수 있는 게 방사능 원전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3% 이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전 건설 단가 이거를 따져보면 2023년 정도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우리가 프랑스의 그 원전 건설 단가에 비하면 한 4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봤는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일본이랑의 이 관세율, 실효 관세율 차이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일본하고 겹치는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은 실효 관세율이 30%가 넘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실효 관세율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게 아시다시피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실효 관세율이라는 게 정말 실질적인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걸로 본다면 역시 일본과의 관세율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고 유럽 쪽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사실 실효 관세율에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사가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 실효 관세율이 이렇게 15%, 그렇죠? 16.9%포인트 엄청나게 올랐죠. 결국 이제 이만큼 없던 관세가 생겼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이거를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에 좀 타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미국한테 가격을 다 전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선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이번에 그 미국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방식이 다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우리 어떤 상품을 되게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미국에다가 근데 관세 17% 올라서 우리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아유 올리셔야죠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하나하나 늘어간다면 결국은 관세가 얼마가 되든 사실 우리는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버린 AI의 희비에 엇갈린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얘기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주죠? 근데 이번에 소버린 AI에 들어간 거는 네이버고 카카오는 떨어졌습니다. 뭐 관련 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네이버가 붙은 이유는요. 이를테면 하정우 네이버의 네이버의 이 담당했던 AI 담당했던 센터장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네이버는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했죠. AI를. 클로바라고 하는 AI를 개발을 했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 실제로 상용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카카오 보십시오. 카카오는 자체적인 AI 모델이 있습니까? 없죠. 있긴 한데 그 AI 모델을 지금 오픈 AI랑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죠. 이 차이입니다. 소버린 AI라는 거는 국가대표 AI, 즉 주권, 그러니까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AI 기술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체 기술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회사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와 손을 잡고 만든다 그러면 그게 소버린 AI가 되기는 어렵죠. 그게 네이버는 붙고 카카오는 떨어진 가장 큰 이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특정 인사가 이번 정부의 뭐 대통령실에 있냐 없느냐라는 건 사실은 그건 갖다 붙이기나 좋은 거지. 뭐 그게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게 절대적인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됐던 뭐 SKT도 이번에 되고 LG도 되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 다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자체적인 AI 모델을 개발을 해왔다는 거죠.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그걸 한 기업들이 국가대표 AI를 개발하는데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당연히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인버스나 곧버스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표 한번 보시죠. 특히 이제 8월 1일 날 세제 개편안 공개되고 난 이후에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위에 31일, 8월 1일 이때는 인버스하고 곧버스를 다 팔았습니다. 대규모로. 근데 보십시오. 8월 4일, 8월 5일, 8월 1일 날 그렇고 8월 4일 날 8월 1일 날 주가 급락하고 난 이후에 이번 주 들어서 4일 날, 5일 날은 장이 1% 전후 이상, 어제는 더 올랐죠. 반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버스와 곧버스를 우리 개인 투자들이 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곧버스나 인버스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늘리고 있는 이유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 코스피 5천 목표, 5천 공약 이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거를 인버스나 곧버스를 사는 분들이 또 레버리지 또 상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지 전략을 펼치는 거일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인버스는 그렇다 치는데 곧버스를 가지고 해지를 한다라는 거는 글쎄 이거는 좀 뭐 어쨌든 좀 약간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해석을 굳이 갖다 붙이자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건데 결국은 시장을 그만큼 개인들이 변동성을 크게 본다라는 거, 그 변동성이 상 쪽보다는 하방 쪽으로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에 확 두르려다가 다시 좀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특정 수급 주체, 즉 외국인 하나만 가지고 시장에 올라가기는 또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 그때 코로나 때 상황처럼 지수가 아주 급반등을 해주려면 결국 개인이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그러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과거에 어떤 그런 따라 붙었다가 크게 손해봤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후자 쪽 해석은 오히려 개인 투자들이 예전처럼 그냥 뭐 누가 산다고 그래서 그냥 뇌동매매하고 이런 어떤 그런 투자 행태에서 조금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나아졌다. 투자 방식이 조금 더 노련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들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하락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제 방산주 중에 풍산인데요. 풍산은 사실은 작년 올 초까지 방산주들 소위 말해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특히 현대로테 이런 회사들 막 엄청 잘 나갈 때 부진했죠. 왜 얘네는 부진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방산주 중에 하나인데 그 뒤에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방산주가 이 풍산이 올해 들어서 주가가 221% 7월 달까지만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랐던 게 불과 한 두어 달 사이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죠. 코스피 전체 상승 중에서도 뭐 10번째 달할 정도로 올 상반기 중후반부터 방산주 급등할 때 아주 뭐 대표적으로 주가가 올랐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주춤합니다. 이 주춤한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구조적인 이유냐 아니면 일시적인 이유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아보니까 좀 일시적인 이유였는데요. 통상임 관련된 충당금 성격으로 일회성 인건비가 150억 정도가 들어갔고 미국의 관세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관세 이 부담이 붙은 게 이게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42%나 전년 대비 줄어든 이유였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하고 좀 주춤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것만 걷어내고 나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앞으로 기대치가 좀 있는 거죠. 앞으로 뭐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지전도 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이 무기를 만들 때 이제 무기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무기를 통해서 쏠 수 있는 포탄이라든가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 풍산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풍산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근데 하여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선택은 뭐 당연히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거고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풍산처럼 모멘텀과 성장 모멘텀과 약간 부담스러운 이런 이유들이 다 같이 공존하는 종목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 이게 이제 선택의 이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 상당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네,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이 지표가 상당히 부진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은 기업들 실적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초반엔 좋았는데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맨 그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와 제약의약품에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이슈로 조금은 흔들리다가 본격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출렁이었었던 거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소비 중심 국가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조금 더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세부 지표 중에 고용 지표가 있고 가격 지표가 있는데 고용이 악화되고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투자자들은 이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아지면서 이 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뭔가 정책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일시적이나마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리바운드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 미국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이 서비스업의 이 미국 산업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안 좋았던 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패드워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높던데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거의 지금 9월에 거의 95% 뭐 이러다가 100% 확률을 반영할 네. 것 같은데 25bp가 아니라 뭐 50bp의 뭐 비컷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급격하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한 달만이 아니라 5, 6월에 금리 그 고용도 보니까 합산해서 25만 건이 사실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2분기 아니면 올해 내내 연준이 그동안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극적으로 파월 자르겠다 하면서도 금리 인하를 좀 주저했었던 게 고용의 탄탄함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9월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용 시장이 악화되고 경기 지표가 약화되면서 금리 인하하면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하는 거는 네.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근데 경기 침체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너무 높았던 금리가 낮아지면서 성장에 어떤 힘을 제공해주는 단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기관의 레버리지가 높거나 내지는 고용 지표가 악화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뭐 뽑지도 않고 해고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동성을 보강해주면서 성장을 부각시켜줄 수 있는 내지는 성장을 조금 더 독려해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보험성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정도가 시장의 현재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자, 맞습니다. 한국은행도 지금 8월에 FOMC가 아니라 그 한국 금통위. 기준금리 금통위를 네, 앞두고 있고 또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까지 염두를 하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8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만 잭슨 홀을 통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태인데다가 네. 하느니 사실은 지금 동결에 지난달에 했었던 이유 중에 네. 하나는 이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 효과가 조금씩은 그래도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고점에서 피크아웃해서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고 무엇보다 연준의 스탠스가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나 여러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한은도 사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은 하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 금통위 이후에 3개월 내에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6명의 금토위원 중에서도 4명은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 8월에 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외사들 중심으로 더 빠르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율이 여전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곤 있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100원 이상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들은 좀 갖춰진 상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무디스에서도 지금 한국은행이 8월에 금리를 25bp 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5월에 수정 경제 전망 발표를 할 때 이제 올해는 0.8%, 내년에는 1.6%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나온 31조 원의 그 2차 추경 예산도 포함이 되지 않고 한미 관세 협상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없었죠. 그럼 예.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됐을 때는 수정 경제 전망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수정 보세요? 경제 전망은 이제 8월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시긴 하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나 가게가 물론 가게는 가계대출 쪽으로 특히 부동산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아거나 통제를 해야 되지만 한은이 그걸 다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뭐랄까요 그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려야 되는데 어디가 이게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갈비뼈도 부러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그 외부 환경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이제 전체적인 사회적인 비용, 경제적인 비용을 낮출 필요는 있다라는 게 현재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수입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수입 이제 배당금처럼 나눠주겠다라는 얘기를 던지기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항상 타코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래도 그보다는 부채 감축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뭐 관세맨, 테리프,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텍스를 낮추는 거는 이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를 낮추면서 그 재원이 소위 말해서 그 세원이 줄어드는 거를 관세로 네. 이렇게 메우겠다라는 게 이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인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 사실은 우리가 제로 관세였는데 15%로 뛰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여러 조사를 통해서 보면 관세는 결국 자국민의 물가로 우회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당연히 지금 판매되는 물건들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가격이. 네, 네. 그러면 가격이 높아지면 그거를 사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슬로건으로는 자, 내가 관세를 다른 나라한테 돈을 뺏어서 하여튼 부과해갖고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줄 거야.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그 돈이 필요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슬로건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 수입 물가가 높아질 수 있고 실질 소득이 낮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소비 시즌에 미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이나 소비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수출 국가들의 수출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인 거잖아요. 네, 지금이 네. 딱 그런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낮춰줘야 되거든요. 뭐 유가라든지 그리고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낮춰주는 정책이 나와줘야만이 9월에는 실질적으로 관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관세는 이미 부과가 된 거고 이 관세를 부과된 상황에서의 경쟁력을 보니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반도체는 미국으로 내지는 글로벌리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관세만 부과하고 다른 어떤 대응책이나 보완책은 전혀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규제 완화, 미국에서는 지금 뭐 금융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크레딧 카드의 비용이라든지 자동차 할부금의 금리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였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영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빠졌는데 바로 이제 세법 개정안 때문이었겠죠. 정말 지금 논란이 상당합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한 주도 아니죠. 한 며칠간 네.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었지만 또 반드시 우리 국내만의 요인이다라고 보기엔 또 글로벌과 같이 움직였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유독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내부의 요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법 개정안 특히나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한 강화, 완화 이런 이제 노이즈들 네. 더불어서 저는 또 주목하는 거는 이제 분리과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상반기의 시장이 그리고 올해까지의 시장이 좋았던 게 우리나라 실적이 그렇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너무 낮았던 밸류에이션, 너무 낮았던 저평가된 기업들이 이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올라설 수 있다.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배당이지 않습니까? 네. 주주 환원 정책. 맞습니다. 근데 그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정책적으로 좀 독려하기보다는 조금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는 정상화시키겠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과 관련된 분리과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까보니 야 이거 시장의 기대보다는 너무 못하다. 아니면 고배당 기업들, 지금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분리과세를 받을 만큼의 배당 정책을 썼었는데 지금 당국이 내놓은 정책 세법 분리과세 혜택 방안을 보니까 아니네. 네. 삼성증권만 하더라도 지금 배당 성량이 37%인데 깐깐한 그 기준에 못 맞추다 보니까 고배당 기업으로는 또 탈락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보다 5% 이상 더 늘어야 배당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의 큰 노이즈, 우리나라의 어떤 수급의 실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이때까지 정부가 좀 취해온 그런 어떤 기조와 네. 좀 정반대의 정책으로 보여져서 정반대라기보다 그랬던 게 시장의 아닌가.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것들 A로 가고는 있는 건 맞는데 네. 100을 가지고 바랬는데 지금 한 50, 60 아니면 뭐 기대치에 정반대라는 미치지. 부분들도 네. 있긴 있어요.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이거는 뭐야? 이게 50억에서 오히려 상향하면 상향했지 이거 10억으로 지금 말이 10억이 물론 저도 10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게 많은 논란이 소지가 네. 있는 요건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실망을 조금은 자극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장 이 세제 개편안 파장을 딛고 양시장 모두 1%대 반등을 맞아요. 또 예. 보였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미국장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금요일 프라이데이 맞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 예, 네. 검은 금요일 이후에 주말 동안 시장이 그래도 미국장이 좀 올라줬고 금리 인하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빅테크의 랠리가 나타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반도체 위주로 특히나 삼성전자 위주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는 흔들릴 수 있었던 장의 흐름이 조금은 좀 평탄화됐다 정도로 그리고 그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다 보니까 정책 당국에서도 조금은 다른 약간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분리과세도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의 목소리를 좀 그래도 들어는 주는구나 정도의 안도감이 네. 이 주초 후반에까지는 좀 이어진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에 이제 주요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수급이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죠. 네, 시장을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급이 참 재밌어요. 어떤 측면이 재밌냐면은 외국인이 7월 이후에 코스피에서만 한 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국인이 순매수했어 하면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원화가 강세로 갔겠네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 7월 이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저점에서 한 1,347원이었는데 6월 30일이 지금 어제 보니까 한 1,380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인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은 원화 차익을 보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7월 이후에 외국인이 5조 원 매수하는 동안에 원화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면 왜 샀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봤더니
전기전자 업종에 3.2조 원을 매수했어요. 5조 원 중에 대부분인 거죠. 근데 3.2조 원 중에 3.1조 원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와, 그래서 거의 다네요. 네, 그 상반기에 좀 소외되었었던 업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네 바보형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동네 바보형을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나 정체가 되어 있던 네, 네. 부분이어서 이 부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수급이 어마어마했네요. 네. 근데 이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반기 때 소외되었었던 그리고 대형 수출주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특히 삼성전자 네, 이게 수급이 비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수급을 차지했었던 게 금융 배당주라든지 네. 조방원이라든지 네, 네. HBM의 선두주자 중심으로 수급이 상당히 쏠려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가가 3,200, 3,300 가 있고 미국도 PER이 22배를 넘어가니까 네. 지금 경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라든지 다시 성장을 자극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수급이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쪽. 그리고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뭔가 턴어라운드 내지는 실적 개선이 보이는 쪽 봤더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국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HBM에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외국인들이 주는 시사점, 우리가 또 시장을 바라보는 접근의 방법도 이와 동일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살까? 싸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분기 실적이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이 비어 있는 이게 우리가 8월 그리고 이후의 시장을 접근하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연결해서 네. 8월에 이제 증시 전망 또 네. 대응 전략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매수에 답이 있다. 아. 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한 미국의 성장이 하반기에는 키가 될 것 같고 그 키의 달러는 조금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를 강세를 통해서 오는 외국인 매수보다는 미국의 수출이 되고 미국의 방향성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업종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대형 수출주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의 갭 메우기 이게 이제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외국인 매수라는 어느 정도의 답이 그래도 있어서 이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야기 도움되는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신중호 LS증권 경영전략본부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